옛날 옛적 밀양의 깊은 산속에는 곰깍봉이라고 불리는 신령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곰깍봉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서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한 해의 큰 소원을 곰깍봉에게 빌기를 열망했다. 특히 농부들은 그 해 농사의 풍년을, 상인들은 평안한 장사를, 젊은이들은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바위를 찾았다. 어느 해 겨울, 특히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날, 젊고 용감한 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역이었다. 수역은 밀양의 외딴 곳에 홀로 살며 매일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겁없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이었다. 그 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 오자 수역은 곰깍봉으로 향했다. 매서운 눈보라를 헤치며 그는 신속하게 산을 올라갔다. 그는 눈 속에 그의 사랑을 빌어보려던 것이었다. 만약 내 소중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간절한 속삭임이 울렸다. 곰깍봉은 눈에 덮여 있었고 그 신비로운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졌다. 수역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위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었다. 몰아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신비롭게도 그 순간 바위의 주위에서 눈이 소리 없이 녹기 시작했다. 곰깍봉의 힘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수역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었다. 얼마 뒤 수역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마음속에 고요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수역이 곰깍봉에서 뭔가를 얻고 돌아왔다며 경이롭게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설명하곤 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언젠가부터 수역의 집 주변의 차가운 겨울에도 장미가 피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장미는 마치 그가 소원을 빌었던 날의 사랑을 상징하듯이 정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역의 이야기를 곰깍봉의 기적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곰깍봉을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역의 이야기는 밀양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곰깍봉은 여전히 그곳에서 소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방문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인천 앞바다에 무성한 이야기가 있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바다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청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인천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이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은 청룡제라 불리며 섬 사람들이 한 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운도라는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인천 앞바다는 매우 험난한 파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배를 타고 이를 나섰던 어부들은 자주 심한 폭풍을 만나 큰 위험에 처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하던 어느 날 한 어부가 폭풍우 속에서 푸른빛을 띤 용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용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배를 인도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인천 지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룡이 나타난 날이라고 전해지는 날에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 두 손 모아 경건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 날이 되면 섬 사람들은 정성스레 음식을 마련하고 청룡이 사랑하는 청동으로 만든 종을 울리며 용을 불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전설은 점점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인천을 찾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룡의 가호를 받기 위해 찾아왔고 섬은 점차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깃잡이를 할 때마다 청룡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청룡은 어김없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풍어는 계속되었고 인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몇몇 상인이 이 청룡의 전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청룡이 선물로 줄 것이라며 가짜 보석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청룡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풍어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긴 공포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섬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청룡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제사를 정성껏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청룡은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다시 바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청룡에 대한 믿음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천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여전히 인천의 바다와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고유의 민속신앙으로서 인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에는 사람들의 안전과 풍요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신비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태백산의 수려한 경관을 누비고 다니는 커다란 호랑이를 종종 목격하곤 했다. 이 호랑이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백산의 전기를 받은 영물로 산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 이 호랑이의 목격을 기리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렸다. 이를 통해 다음 해의 풍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호랑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순수하고 경건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언제나 마을에 평온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감돌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러던 어느 해 태백산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고 여름이 되어도 논과 밭이 갈라져 버리는 가뭄이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황망한 심정으로 지난해에 바쳤던 제단을 다시 찾아가 기도를 올렸지만 기운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올린 간절한 소망도 바람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마을 최고령자이자 샤먼이었던 할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묵고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자신과 함께 태백산에 오를 젊은이들을 모아 직접 호랑이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은 산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마을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믿었다. 이들은 험두한 산길을 오르며 기도를 올리고 그간의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재물을 하나씩 남겼다. 드디어 이들은 산의 정점에 다다랐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봉우리에서 호랑이를 만날 수 있었다. 웅장한 그 모습에 다들 한숨을 내쉬며 망자의 공경의 뜻으로 머리를 숙였다. 호랑이는 마치 인간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 잔잔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샤먼은 마을의 현재 사정을 간결하게 호랑이에게 설명한 후 도움을 간청했다. 호랑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빙그레 웃었다. 그제서야 세차던 바람은 멈추고 어디선가 푸른 안개가 몰려와 봉우리를 감쌌다. 그 순간 뇌성처럼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가 태백산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마치 자연에 깃든 모든 힘을 깨우는 것만 같았다. 이후부터는 신기하게도 가뭄이 점점 해소되고 마을에는 적당한 비가 내렸다. 이번 수확은 예년에 비해 몇 배나 되는 풍작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며 해마다 성대한 제전을 열어 그 업적을 기렸다. 태백산의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소신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으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전설과 믿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태백의 땅에 발을 디딜 때면 마치 그 호랑이가 먼 발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깊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풍어를 기원하며 성대한 제를 올렸다. 이 의식은 용왕제라고 불렸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큰 행사였다. 어느 해 봄 마을에서는 유독 남다른 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유는 바로 그 해에 큰 가뭄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원로들은 용왕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마을 청년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이 선택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준수였다. 준수는 바다를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매일같이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하늘처럼 푸르렀다. 그 해의 용왕제에서 준수는 마을 대표로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드디어 용왕제의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제단에는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마련되었다. 준수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제단 앞으로 나섰다. 그는 용왕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연신 기도를 올렸다.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용왕을 뵙고 돌아오는 의식이었다. 준수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서 용왕의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야 했다. 이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과도 같았다. 바다는 잔잔하여 준수를 반기듯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준수가 물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자 그는 어느새 눈부신 빛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또 다른 세계인 양푸른 빛과 온갖 해초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준수는 커다란 용을 마주하게 되었다. 용은 우렁찬 목소리로 준수에게 말했다. 오랜만에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었구나. 너희 마을이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너의 진심을 받아주마. 돌아가봐. 너희 마을에는 이제 곧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준수는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는 바다 밖으로 걸어나왔다. 그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여름 그토록 걱정되던 가뭄 대신 바다는 풍어를 안겨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즐길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용왕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게 됐다. 그리고 준수는 마을의 전설 속 인물로 기억되었으며 그의 용기가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다. 부안의 어촌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바다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바다 신앙은 세대를 걸쳐 이어졌다.